제시해주는 강좌이면서 하나의 1830년대 마이크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옵니다. 나온가요? 네, 1830년대 요시다 쇼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지금 현재 현 총리까지의 모든 이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역사에 존재하고 있고 또 가야 할 방향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깊은 강좌를 한번 들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하나의 성공적인 하나의 오늘 특강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의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시고 오십시오. 예, 사진 박수. 감사합니다. 송영길입니다. 지난번 특강 때는 제가 그 대만과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통제 차이가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10만 명 이상의 많은 유튜버들이 맛봐주었습니다.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이제 일본 요시다 쇼인에서부터 다카이치 선하의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일본 이 정계의 정치적 토대 철학, 웨이 오브 싱킹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일본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일본을 잘 알았으면 저렇게 일본하고 식민 통치도 당하지 않고 일본과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었어요. 협력에서.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일제의 식민 지배나 침략을 자초한 면도 있거든요. 물론 그 일제의 우리 조선 침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지만 왜 우리가 그걸 대응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항상 일본은 나쁘고 우리가 이렇게 단선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일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 방식으로 우리 한국을 대해왔고 세계를 보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메이지 유신 아니겠습니까? 메이지 유신의 가장 철학적 토대를 만든 사람이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을 알지 못하면 현대 일본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요시다 쇼인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모든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요시다 쇼인을 꼽고 있기 때문에 이 요시다 쇼인을 아는 것이 일본의 지금의 철학의 근거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한테 너무나 가까운 나라고 정말 함께 잘 지내는 친구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하고 우리는 그렇게 부딪혀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900번 침략했다는 900번. 우리나라를 1000번 이상의 침략을 받았는데 85% 이상이 일본의 침략입니다. 주로 이제 일본 국가의 침략은 적지만 임진왜란과 뭐 청일전쟁 이럴 때지만 주로 외국들이 침략하거든요. 고려 때마다 300번 이상, 총 해서 900번을 침략했다 그러니까 900번 만에 1110년도에 우리 일제가 드디어 우리 조선을 점령한 거죠. 그것이 이제 요시다 쇼인이 생각했던 진무 천황 때부터. 일본의 천황 제도가 뭔가를 참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일본을 천황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일왕이라고 부르자, 천황이라고 부르자는데 저는 천황으로 부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아니 일본이 그렇게 불러줘야지. 그거 가지고 왜 싸우자고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들 그 천황을 거의 자기는 일본 정치 통합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천황이라고 안 불러줘 일왕이라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서로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갔더니 김일성 그거를 막 김일성 수령을 인민에 완전 이걸 하는데 우리 김일성을 폄훼하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게 대화가 되겠냐고. 일단 그 동네가 그렇게 존중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리스펙트 해주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굳이 그거를 뭐 천황이라고 부를까 말까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는가. 근데 사실 정한론도 이 천황이라는 호칭 때문에 일본의 정한론이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천황이라는 호칭을 조선 정부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건 한번 봅시다.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일본 서기 고사기 가지고 이번에 환단 고기 가지고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 주류 사학회가 난리를 치고 환단 고기를 공격하고 한동훈이까지 숟가락을 들어가서 환단 고기를 비판했는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일본 서기 고사기는 마치 그것도 완전 신화 같은 건데 그거는 존중하면서 환단 고기를 이렇게 표방하는 것도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일본 서기 고사기가 일본 애들이 이 임나 일본 문설 신공왕후라는 신공왕후 3세기 때 신공왕후라는 그 여자 천황이 있었다는데 그때 사만을 정복해가지고 임나 일본문을 만들어서 조공을 받았다라는 일본 서기를 근거로 가지고 지금까지 임나 일본문을 쓰고 이번에 전라도 천년 역사에도 그 내용이 들어갔다 해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라는 것은 독특한 천황제도가 있는데 일본 천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왔다는데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라고 아마테라스 오오카미가 일본의 태양의 여신입니다. 태양의 아마테라스 오오카미 태양의 빛이 내리쬐는 곳에 그 손자가 내려와서 만드는 게 최초의 일본 천황이 진무천황이라고 해가지고 이 진무천황 때 일본 천황이 시작됐는데 이게 660년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BC 기원전 660년에 최초로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라는 태양의 여신이 이 일본 나라현 이쪽에 아무튼 내려와서 그 산에서 우리나라 당군 신화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일본이라는 말이 일이 태양 일자 아닙니까? 태양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일본 태양. 일본 국기도 태양을 그린 것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나라를 태양이라고 일본은 신이 만드는 나라라고 해서 일본 애들은 자기 나라를 신주라고 그래요. 신이 만든 일본은 신주. 그리고 일본의 이 천황은 하늘 아마테라스 오오카미가 내려와서 만든 신이었고 그때 BC 660년에 최초의 천황이 만들어서 지금 현재 천황이 나루히토 천황이 126대 천황이라고. 그러면 660년 2020년이니까 거의 608년을 왕조가 이어져 온 거잖아요. 세계 유일한 왕조라고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로마의 천년의 역사를 능가한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 합하면 2000년 되는데 로마도 BC 한 몇 년 뒤에 만들어서 476년 서로마가 망하고 1453년도에 동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합하면 한 서로마 동로마를 합하면 한 2000년 돼요. 그 로마 제국보다 더 긴 신라 천년 그러지만 이 일본은 지금 2500년을 단일한 천황의 체계로 유지해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BC 660년 때는 나는 이건 신화라고 보내지는 거고 실제로 일본이 국가의 형태를 가진 것은 BC 3세 AD 3세기 정도의 야마토 정권 때입니다. 야마토 쇼토쿠 태자가 그때 백제로부터 불교를 수입하고 문물을 수입해서 그때 백제의 힘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백제와 중국으로부터의 문물을 받아서 최초의 왕국의 모습, 나라의 모습을 갖춘 게 야마토 시대,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정신을 야마토 다마시 그럽니다. 야마토 다마시. 그 일본의 정신을 야마토 다마시라고 해요. 제가 오늘 책에도 요시다 쇼인이 말한 자기는 무사시 들판에 죽더라도 야마토 다마시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했던 요시다 쇼인의 절명 어구가 바로 야마토 다마시입니다. 일본의 대화혼이라고 대화혼. 이 야마토 다마시를 가지고 사무라이들 소위 말하는 가미가제 특공대부터 모든 일본인들의 정신에 들어간 게 야마토 다마시인데요. 그게 야마토 정권이 그때 백제 때 만들어진 것이고 백제가 660년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고구려가 669년에 망하는데 660년에 백제가 망하고 나니까 일본이 백제를 돕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게 유명한 693년도에 백강전투로 들어보셨어요? 백강전투? 알아요? 전투씨? 아시는 분 똑똑한 사실. 백강이 지금의 금강하구를 말한다는 게 종론인데요. 이 일본과 백제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으면 일본에서 수많은 군대를 파병해서 백제 부흥운동을 해가지고 이 백제군과 이 야마토 이 왜군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나당연합군과 싸웠던 유명한 전투가 백강전투예요. 백강전투. 거기서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 세력이 최초로 한반도에 부딪힌 게 임진왜란 때가 아니고 663년도에
이 지금 금강 하구에서 벌어졌던 백강 전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백제가 마지막 부운동이 패배하고 나서 수만 명이 숫자는 뭐 수천 명에서 수만 명으로 말씀한 백제의 고급 인력 인텔리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일본 지배층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사실. 그때 그래서 일본과 백제가 거의 같은. 그래서 나라에는 이번에 가까이치 산하의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 오셨을 때 나라연이잖아요. 고향이 나라가 그 백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란 말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터 시작된 건데 사실상 일본에 가보면 좀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피를 따지면 백제에서 온 피예요 사실상. 다 일본 좀 작고 이빨도 그렇고 그러잖아. 근데 좀 제대로 생긴 사람들 보면 전부 백제 피가 섞였다고 보면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일본에도 잘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일반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일본에서 부다라 백제로부터 물 건넌 것을 최고로 치는 게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게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큰 거죠. 그리고 가장 우리 백제라는 사람들이 많이 간 데가 가고시마県가고시마県. 가고시마가 지금의 옛날에 말하면 사스마번이거든요. 사스마번 애들이 사이고 닭가보리가 정한원의 중심이었고 실제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가장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조선에서 건너갔던 사람들이 그 천병의 역할을 했는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일본은 그러니까 뭐냐? 천황이 지금도 일본 헌법에서는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의 상징. 이 천황이라는 게. 그래서 이 천황을 이렇게 자부심을 일본을 왜 우리가 일왕이라고 불러서 괜히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래 황제를 불러줘 천황이라고. So what?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도 막 우리 신문에 일왕 천황 가지고 싸우고 있고 우리 진보적인 분들은 또 거부감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그래 천황 그냥 그거는 서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이제 요시다 쇼니라는 게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이 1592년에 우리나라 침략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가장 게 1453년하고 1543년 이것만 바꾸면 되니까 이 두 숫자를 외워보세요. 송영길이 뭘 이렇게 연도를 잘 외우자 그러는데 머리가 커서 외운 게 아니라 연도를 외워야 이게 비교가 돼. 아, 이 시기에 서양은 모르겠고 우리 그래야 비교가 분석이 되잖아요. 우리만 보면 안 되잖아. 왜? 요새 왕사람 보세요. 왕사람이 왕가 사는 남자. 저는 단종이 더 엄청나게 더 마음이 가는 게 단종이 3년 집권했잖아요. 12살에 집권해서 15세였는데 3년 때 단종 친척 오빠가 그 단종 왕비 정순호와 여산 송씨입니다. 그래서 거기 친척 오빠 송간이라는 사람은 형조 참판으로 단종이 임명했는데 개유정난이 발생한 게 바로 1453년입니다. 1453년에 개유정난이 발생해서 수양대군이 황보인 김종서를 때려 죽였던 날짜가 바로 마치 그 전두환이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했던 12.12 군사 쿠데타와 동일한 사건이 1453년도에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고 황보인을 죽이면서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던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딱 1453년. 그때 우리 저희 할아버지가 개유장에 발생하니까 전라도 공원까지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분의 제가 19대 손인데 그 밑에 송일익 장군이 태어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여산 송씨가. 그래서 우리가 엄씨하고 송씨가 친합니다. 어문도가 단종을 해줬다고 해가지고 시시하고는 또 사이가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는데 1453년도에 상객장 사건이 뭐냐? 우리나라는 개유정난이 발생한 이때가 바로 메흐메트 2세 그 오스만 투르크의 20대 젊은 청년 황제가 왕이 그 콘스탄티노플을 때려부시고 그 절대 부수지 않았던 비잔틴 제국의 수도 지금의 이스탄불 그때는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을 함락시켜서 완전히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때가 바로 1453년입니다. 수양대군의 쿠데타 메흐메트 2세가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날짜가 같은 해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때 도쿠가 이에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때. 근데 이거 1943년도에.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나비 효과를 발생하느냐?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거기 지중해를 다 장악하니까 지중해 무역으로 먹고 살고 있던 그 베네치아 공국이 완전히 경제가 망가집니다. 지금 마치 호르무즈 해협이나
페르시아만이 유통이 안 되면 그 주변의 경제가 망가지는 것처럼 오스만 투르크가 이스탄불이 보스포러스 해협에 동양과 서양이 연결되는 바로 그거잖아요. 바로 거기 흑해로 들어가는 흑해와 지중해가 연결되는 길목이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이고 바로 그 끝에 이스탄불 지금의 콘스탄티노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망해버리고 오스만 투르크가 장악해버리니까 이제 인도로 가는 향신료가 냉장고가 없었던 시기에 유럽 애들이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가 없는데 향신료를 쳐서 먹으니까 막 너무 고기 맛이 좋아지고 환장을 한 겁니다. 향신료가 완전히 황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인도 중부를 통해서 그 향신료가 수입되는 통로가 이 동로가 저기 망해서 막혀버린 거예요.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돼? 우연하게서 포르투갈이 갑자기 번영하기 시작해요. 왜? 유럽의 변방이던 지중해 무역의 핵심이었던 이탈리아가 망가지고 포르투갈이 대서양으로 바로 이제 여기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인도로 연결되려니까 인도 항로를 찾기 위해서 마젤란이 하고 바스코 다마가가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서 최초로 1353년도에 대항해 시작해서 콜럼버스가 1492년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1500년 16세기로 넘어오니까 계속 배들이 포르투갈, 스페인 배들이 이제 넘어와서 필리핀까지 점령하고 대만도 점령하고 마지막에 결국 1543년도에 일본 가고시마현에 있는 다데가시마라는 섬, 다데가시마가 말로 하면 종자도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종자 같아요. 종자도는 일본말로 다데가시마라고 그러는데 종자도를 이 다데가시마라는 이 섬이 가고시마현 옆에 좀 떨어진 섬인데 그게 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다데가시마라고 그래요. 종자도 제가 여기 가봤는데 지금은 우리 공처럼 우주기지가 이게 종자도에 다데가시마에 만들어져 있어요. 일본의 우주기지가. 여기에 포르투갈 상인이 표류를 해가지고 조총 2자루를 이 다데가시마 가고시마현 이 본주한테 팔게 됩니다. 유명한 그래서 그때 일본 총 이름을 그냥 다데가시마라고 그랬어요. 다데가시마. 그런데 우리 한국 조선에서는 날아가는 새도 마친다서 조총이라고 새 조자를 써서 조총이라고 그랬지만 일본 말로는 그냥 철포를 일본 말로 대포라니 대포. 그래서 철포 없이 전쟁하는 사람을 무대포라고 하는 게 총 없이 가는 놈을 전쟁터 가는 놈을 준비 없는 사람으로 무대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대포를 다데가시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선글라스를 레이방이라고 말하죠. 라이방 그게 일본식 그 영어거든요. 라이방이 레이벤 빛을 막는다 레이벤인데 그냥 라이방에서 라이방이 이 일종의 일반 명사로 선글라스가 된 것처럼 이 종자도 다데가시마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한 1543년도에 이 세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해요. 하나는 다데가시마 총이 들어온 거. 우리나라는 백운동 서원이 만들어져요. 최초로 안양이 들어왔던 우리 묘학이 이게 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만들어진 게 1543년. 서원을 만든 조선, 총을 만든 일본. 너무나 대비된 거 아닙니까? 이게 조선과 이 일본의 운명을 가는 사건이 1543년.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초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가는 천동설을 하고 있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지동설을 발표한 게 1943년. 그러니까 그만큼 문명이 바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항해 시대로 콜럼버스가 여기를 발견하고 이 포르투갈 애들이 상인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일본까지 와서 조총을 넘겨주고 나중에 사비에르 이 천주교 신부부터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천주교 포교가 시작됩니다. 이거. 근데 우리 조선은 다 그걸 막고 있었던 거잖아요. 다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참 조선이 인제에 2년 전에 대마도 도주가 종지라고 대마도 도주가 총 2자리를 선물로 갖다 줬어요. 조총을. 이거 우리 구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그 우리 멍청한 선조 정부가 하나도 이거를 챙겨보지도 않고 이거 총을 살펴봤더니 비가 오면 말이야 물이 젖어서 총알도 안 나고 화리도 아깝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별 소용이 없구나 처박아 놔서 훈련 동안 병기창에 처박아 놨어요. 총 2자리. 이런 무능한 관료들이 그 총 2자리. 근데 일본 애들은 이 총 2자리 보고 얼마나 소중해서 그때 지금의 몇 억을 주고 산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군에 소지해가지고 1544년도에 국산화를 바로 시키죠. 1년 만에. 야타 겐페이라는 그 유명한 그 장사가 자기 딸내미까지 포르투갈 애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기술을 확보해서 이걸 국산화 시키고 이 1545년에 그때부터 전국 시대가 열리니까 서로 이 조총을 구입하기 시작해서 유명한 1575년도에
나가시노 전투라고 있는데 오다 노부나가 그때 총을 대량 구입을 해서 훈련시켜서 아시카카 이런 평민들을 훈련시켜서 3절로 세워가지고 부열은 조준, 장약, 발사 이거를 세 줄로 만들어서 이걸 교대로 쏘면서 유명한 풍림 화상의 이 전쟁의 센소노 가미로 알려져 있던 다케다 신겔의 아들 다케다 카스요리의 기마부대를 박살을 내버리고 이겨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명한 일본의 소위 사무라이들, 말 타고 기병들 이런 일반 농민 출신 보병하고 비교가 안 되는 비싼 녹봉을 주고 유지해야 되는 군대인데 이 군대를 일반 농민 출신들이 총으로 쏘아 죽여버렸다니까요. 혁명이 일어나는 혁명. 이게 혁명적 사건입니다. 1575년도에 나가시노 전투. 그게 오다 노부나가가 항상 머리가 반짝반짝하고 새로운 걸 찾으니까 내가 이재명 정부의 강훈식 실장을 오다 노부나가 같은 약한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 강훈식 실장이 머리가 반짝반짝하거든요. 이 운동권식에 이게 굳어있지가 않아요. 그런 면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 때 강훈식이를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임명을 했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강훈식을 비서실장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뭐 여담이고요. 어찌됐든 그게 구로다가스인가요? 그 구로자와 그 영화 감독이 쓴 가게무샤라는 그 유명한 거 있죠. 가게무샤 그게 바로 이 나가시노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것이 바로 1592년 바로 딱 콜럼버스는 1592년도 임진왜란 때 소위 말하는 임진왜란 단순히 일본의 침략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문물 대항해 시대로 연결됐던 조총이라는 문화 그리고 천주교 신자 그때 고니시 히나가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포르투갈 신부를 종군 신부로 데려와서 침략을 했어요. 이 조선을.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국제적인 전쟁이 된 겁니다. 지리상 대발견으로 서양 문물과 결합을 받아들인 그래서 싸워 이겼고 임진왜란이 1599년도 7년 전쟁으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1600년도에 세키가하라라는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세키가하라 전투가 지금의 메이지 위신과 어떻게 연결되어 중요하냐면 여러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임진왜란 때 출병을 안 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부대는 우리 조선을 침략 안 했어요. 왜 그랬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오다 노부나가의 직계 보였잖아요. 오다 노부나가가 죽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1582년도인가요? 혼노지 면에서 아케치 미스이데라는 자기 부하의 반란으로 혼노지 사는 그 절에서 죽어요. 죽으니까 바로 전두환이가 박정희 죽으니까 합동수사본부 만들어서 바로 김재규를 체포했던 것처럼 그래서 권력을 잡잖아요. 체포한 사람이 그것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모리하고 싸우고 있는 전선을 화해시키고 군사를 돌려가지고 아케치 미스이데를 잡아 죽이고 지가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임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놈의 새끼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인정 못하겠다고 싸운 다음에 시바다 가스이라는 사람이 시바다 가스이랑 싸우다 죽어버렸어요. 일단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머리를 박습니다. 히데요시 저 원숭이 같은 듣보잡이긴 하지만 지금은 힘이 세니까 내가 참아야 되겠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머리를 박아요. 그러니까 도요토미가 이걸 죽여 살려고 보고 있다가 이놈이 좀 충성도를 시험해 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미가와 지금 아이치현 현재 일본의 아이치현 쪽에 있습니다. 그 미가와라는 자기 영지를 내놔라 내놓고 지금 에도 지금의 도쿄는 그때는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완전 늪지대인데 그걸로 가라 그랬거든. 거부하면 죽이고 충성하면 이놈이 이제 충성이 된다. 그러니까 도쿠가 그 부하들이 이런 원숭이 새끼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싸우자고 칼퇴가지고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 근데 도쿠가가 참아야 된다고 머리를 받고 그 에도로 갑니다. 그래서 에도를 개발을 하는데 그 에도가 다 늪지대가지고 그걸 매립을 해서 막 만들어서 지금의 에도 막부 시대를 만든 토대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말을 잘 들으니까 넌 늪지대를 개발하느라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될 테니 임진왜란 때 출병을 안 해도 좋다고 면제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도쿠가와는 완전히 일석이조가 된 거야. 자기 이제 새 영지를 얻으면서 영지가 훨씬 더 넓죠. 대신 황무지긴 하지만 그래 우리 개발하면 된다고 막 여기다 막 매립을 늪지대를 해가지고 막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토 동경에 가보면 밭씨들이 많잖아. 신밭씨, 미주밭씨 이런 밭씨가 다 다리란 말인데 갯골을 막 연결해가지고 막 다리들이 많아요. 가보면 이 도쿄를 가보면
그래서 도쿠가 이에야스는 출병을 안 해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하나도 안 죽었어. 근데 대신 제일 많이 출병한 놈들이 대로 모리 대로모토라는 애인데 이 모리 가문이 지금의 야마구치県조슈번 핵심 가문입니다. 그 다음에 모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고시마県시마즈라는 애가 시마즈. 여러분 노량해전도 나오잖아요. 시마즈 아키이산가 이놈이 이제 시마즈 가문 부대가 와요. 모리 가문이 한 2만 명 파병하고 얘가 한 1만 명 파병했어요. 그렇게 가서 죽으라고 임진왜란때 애들이 싸우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도쿠가 이에야스는 하나도 안 다치고 자기 이 병력을 잘 보조를 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998년도에 죽거든요. 1995년 8월 18일 날 우리 DJ 돌아가신 날 저 똑같은 날 죽어요. 1998년도. 죽고 나니까 이 이후 사후 권력을 가지고 소위 도요토미 히데요시 직계 부하인 이시다 미스가리 부대와 히데요리를 중심으로 한 그 히데요시 아들 히데요리를 둘러싼 그 가신 그룹과 이 도쿠가 쪽이 싸움을 붙은 게 소위 말하는 새끼가라 전투입니다. 그 유명한 1600년도에 그때 동군 서구로 나가는데 동군 쪽이 붙었던 놈이 도쿠가 쪽이고 서울에 붙은 놈이 이시다 미스가리인데 가토 기조마사는 동군 쪽에 붙었고 고니시우기 나가는 서울에 붙어가지고 여기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기니까 고니시우기가 목잘려 죽고 가토 기요마사는 상을 받아가지고 지금 구마모토 성을 가토 기요마사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구마모토 성 가보면 가토 기요마사 가보시 그대로 거기 보존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이때 서군 이시다 미스나루 쪽에 붙었던 놈들이 몰이 되는 것도 하고 이 시마즈 애들이 다 이 패전 서군 쪽에 붙었어요. 도쿠가 반대편. 그러니까 도쿠한테 깨진 거잖아 애들이. 그래서 영지를 삭감합니다. 몰이 되는 것도 한 100만 성 있는 영지였는데 3분의 1로 깎아서 36만 성으로 깎아버려요. 근데 시마즈는 안 깎이는 이유가 시마즈가 제일 독한 놈들이거든요. 이순신 장군을 쏘아 죽인 놈들이 시마즈예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 총 맞은 게 시마즈 애들이 조총을 쏜 건데 시마즈가 있는 데가 아까 말한 대로 가고시마県그랬죠. 그게 다네가시마 아닙니까? 다네가시마가 가고시마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조총이 들어온 데가 가고시마 지금 시마즈번이에요. 가장 총을 잘 쏜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이순신 장군 설령 집중 사격을 해서 그때 장군께서 돌아가셨다고 봅니다. 시마즈가 고니슈기나가 수천 여성에 갇혀 있었거든요. 고니슈기나가가 이순신이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진린 감독한테 외부를 갖다 주고 진린 장모님 우리 왜군들 목 다 잘라가지고 다 줄 테니까 수급도 주고 황금도 주고 올 테니까 나 좀 도망가게 퇴로를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진린이 이순신한테 열어줍시다. 이순신이 한 놈도 사격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시마즈한테 SOS를 해가지고 시마즈가 와서 순천 여성에 갇혀 있었던 고니시우키 나가를 탈출시킨 사람이 시마즈고 그 과정에서 노량해전 때 우리 이순신 장군이 시마즈 가문의 총탄에 쓰러져 죽은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놈들이 사실상 이 시마즈 가문이 있는 이 가고시마県이 바로 사이고 닭가마리가 정한론의 중심이었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핵심 세력이 이 둘인데 모리 가문이 지금 있었던 조슈번과 이 시마즈 가문이 있었던 사스마번 이 애들이 이 1600년 새끼가라 전투에 도쿠가 막부한테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영지를 삭감되고 있으니까 애들이 260년 동안 도쿠가 막부를 타도하자고 일을 가면서 매년 모이면 언제 우리가 권리해야 됩니까? 그게 인사였답니다. 모리 가문과 그게 아침마다 새해 인사할 때마다 본주님한테 언제 출병할까요? 그게 인사였다. 260년 동안 한을 가지고 싸워서 드디어 토막운동, 막부 타도 유신의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바로 이 사스마본과 조슈번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당구 치는 사람 당구 치는 당구 120. 당구 겐페이 알죠? 겐페이. 네, 겐페이. 겐페이의 유래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 겐페이가 일본의 겐시하고 평시가 싸웠던 겐페이 대전을 겐페이라고 합니다. 겐페이라는 게 일본이 야마토 정권 시대에 들어갔다가 7세기 넘어가면 나라 헤이안 시대가 됩니다. 나라 헤이안 시대 말기에 소위 말하는 군부 이 무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만든 게 가마쿠라 막부인데 가마쿠라 막부를 만들 때 싸웠던 게 이 미나모토시에 있는 겐지 가문과 이 히라토 가문, 평시, 겐페이가 싸워서 겐페이가 이 평시 가문이 빨간색이었고
이 겐지 가문이 하얀색. 그래서 홍백 대전이 만들어진 거고 지금 연예가 프로의 홍백 대전 우리나라 KBS가 수입한 그 일본 프로의 홍백 대전이 바로 겐베이 대전 나오고 당구에서 우리가 겐베이도 그 의원이 바로 겐베이입니다. 그 겐베이가 1182년인가 그때 이 전쟁이 벌어져서 이 소위 나라 해이한 시대를 끝내고 일본의 최초의 무신 정권 시대 가마쿠라 마쿠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가마쿠라 마쿠 시대가 있는데 그 겐시의 후손이 바로 도쿠가 이에야스예요. 그러니까 도쿠가 이에야스는 겐시 가문의 후문이었고 이 평시 가문의 후문이 지금에 있는 이 시모노세키를 비롯한 이 조시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시원 사람들은 250년이 아니라 700년 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막부 놈들한테 깨져가지고 계속 가마쿠라 마쿠 때 깨지고 에도 막부 때 깨져가지고 그 한을 700년 한을 드디어 막부 타도 운동 유신의 횃불로 타올랐다고 말하는 게 그 역사의 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제 멸망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만들 때 그 백제가 한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이 한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모리와 시마즈 그러니까 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시다 쇼이라는 사람이 뭐냐? 요시다 쇼이는 1830년도에 태어났어요. 1830년에 태어나서 1859년에 사형돼서 죽었으니까 딱 29살에 불꽃 같은 생활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하기현 출신, 소위 지금 그 야마구치県그때는 말하는 조시권 하기현이라는 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쇼카 신주쿠라는 사당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키워가지고 여기서 키운 학생들이 다카스키 신사쿠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다카스키 신사쿠 밑에 이토 히로부미하고 야마가타 아리토모 같은 애들이 나와서 애들이 다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유신의 주역들이 된 게 여기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1년에서 2년 사이 그 쇼카 신주쿠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그 유신의 리더들이 태어났다는 게 신기한 일인데 그래서 이 조그만 데서 엄청난 인물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주로 육군 지금 뭐 테라우치 마사다케를 비롯해서 이노우에 가오루 뭐 전부 다 유명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다 이 소위 야마구치県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로 말하는 DK 같은 곳이다고 생각합니다. DK. 그 다음에 저 가고시마県은 우리나라로 말하는 PK. 거기는 해군 제독이 도고 헤이아치로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같은 사람들이 이 사스바본에서 태어났는데 그쪽은 주로 해군 제독들이 많았습니다. 테라우치 마사다케 야마가타 그다음에 노리 마레스케라는 이런 주로 육군 대장들은 전부 조슈번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데 그 요시다 쇼인의 주장은 뭐냐면 이 진무천왕과 신공황후가 아까 말한 대로 사만 정복을 했다잖아요. 그때 요시다 쇼인이 정한론을 그때 최초로 얘기합니다. 다 존왕양인을 해야 되는데 일본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존왕양인을 해야 돼서 외국의 통상개방감정을 끝까지 싸워서 병인양령 1896년 병인양령 강화도에서 양원수 장군이 싸웠잖아요. 그 다음에 1870년도 신미양요라고 그러죠. 미국이 왔는데 미국을 쫓아내버린 거잖아요. 그걸 잘했다고 막 하면서 척화비를 세웠어요. 대부분이 정부에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척화비를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양이 침범 비전 즉화 화친하자는 화친 내국이라고 양이가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고 화해한 놈들은 완전히 이 역적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척화비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일본은 이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일본이 참 대단한 건데 일본은 1853년도에 페리 제독이 처음으로 왔잖아요. 저기 소위 도쿄 말에 최초로 왔는데 그때 배 세 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배가 소위 말하는 조키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증기선을 일본말로 조키센이라는 거죠. 증기 엔진을 통해서 이렇게 노라 바람으로 배가 가는 게 아니라 증기 기관이 그때 외륜선 밖에 보면 막그 물레방아처럼 도는 거 있죠. 예, 그 외륜선이라고 이걸로 돌아오는데 철로 만든 배는 아니었어요. 근데 까만 그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흑선 구로훈에 흑선으로 엔진은 증기를 간 조키센이라고 가서 이게 오니까 그것도 뭐 2,000톤급 배가 막 온 거야. 근데 이 도쿠가 마쿠 때 지방 다이노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도쿠가 마쿠가 100톤이 넘는 배를 다 제조를 못하게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일본은 100톤이 넘는 배가 없었습니다. 근데 2,000톤짜리 배가 온 걸 보고 다 기절을 한 거죠. 일본인들이. 대포까지 싣고 가지고 대포를 쏘아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엄청난 충격이었고 1년 뒤에 다시 와서 1854년도에 드디어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조약 체결했다고 이 막부 타도 운동이 보는데 막부가 대단한 사람들인데 나 그때 막부 아베 마사히로라는 애가 뛰어난 친구였는데 그 사람이 이 소위 말한 페리 제독의 그런 개방을 요구하는 서한 자체를 일본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전국에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때 아베 마사히로가 잘했다고 보는데 그거를 다 공개해서 중지를 모으자 도대체 이 판단이 없는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것을 공개하고 공개하는 것처럼 다 공개를 해서 중지를 모읍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쉬쉬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딱 의사를 모아서 개방이 불가피하다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양이만을 주장한 사람이 요시다 쇼인도 양이를 주장해서 가스 가이슈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스 가이슈라는 사람을 이 개방파에서 때려 죽이러 갔다가 가스 가이슈를 만났더니 탐복을 해가지고 가스 가이슈의 제자가 됩니다. 이 요시다 쇼인이 왜 그러냐? 가스 가이슈가 그런 거예요. 아니 저런 극선을 보고 네 눈이 없냐?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냐? 이 양이들의 저 엄청난 그 무력을 우리가 배워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양이가 아니라 소양이는 뭡니까? 그냥 무조건 막는 거예요. 대용군처럼 위점척사로. 그러나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가 힘을 키워서 저놈들 때려 부시자 이거를 대양이라 그래가지고 타협을 해요. 그냥 개방하자 그러면 역적이 되니까 조남 양이파들을 따둑거리더라고. 좋아. 그래서 일본 애들은 그걸 뭐라 하죠? 화혼. 일본에 하겠다가 화혼 양제 그러잖아. 일본의 혼을 중심으로 서양의 기술을 배우자. 화혼 양제 그런.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동도서기 그랬거든요. 그 이것도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동양의 도를 기초로 서양의 기술 기자가 아니라 완성된 제품이잖아요. 제품을 도입하자는 게 우리나라는 너무나 수동적으로 동도서기를 했는데 일본 애들은 화혼 양제 제라는 걸 써서 기술을 배운다고. 아까 말한 타네가시마 총을 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저들이 만들어버렸다니까. 훨씬 적극적 사고였죠. 가고시마 휴세관을 만들어서 전기기관도 만들어버립니다. 나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 전국시대 때 일본의 조총의 숫자가 20만 정이 풀렸다는 20만. 유럽 전체의 총보다 더 많았어. 일본이.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 애들이 이거를 기술을. 화원장대 동도서기 이게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조랑 양이파와 개혁파 간의 계속 싸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위점척사파와 개화파 간에 너무 극단적인 싸움을 내서 개화파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김옥균, 박용효 얘들이 갑신정변 3.1차 나오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 박용효, 김옥균 얘들이 전부 후쿠자와 유키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복택육이라고 말하는 소위 이 타라 입구를 말했던. 근데 많이 배웠는데 박옥균하고 김옥균, 박용효를 다 갑신정변 실패한 걸 보고 이 후쿠자 유키치가 이 조선 놈들은 안 되겠구나. 얘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놈들이다라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 김옥균, 박용호의 그런 생각과 위점척사법, 최익현이나 이런 위점척사법 사고가 너무 접합점이 없었는데 일본은 이 접합점을 만들어낸 게 요시다 쇼인, 또 사카와도 료마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이고 다카모리도 이게 참여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나라 위점척사파처럼 서양을 부정하고 백두산 포수들 데려가지고 신미양요, 병인양요 이겼다고 와 만세하는 이 대원군이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였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1872년도로서는 로즈 제독은요, 이 페리 그 집안의 조카인가요, 조카.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상을 하려고 온 건데 그때 1871년도에 미국과 우리가 통상계약 체결했으면 일본의 식민지도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백두산 포수들 데려와서 그냥 대동강변에 미국 배를 불태우고 지금 북한에서는 신미야교가 뭐 제국주의 침략을 먹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얼마나 어떤 안타까운 지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정상적으로 만약에 타입이 됐으면 그로부터 5년 뒤에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먹힌 거잖아. 1870년도 강화도 조약이 바로 딱 5년 뒤에 1872년도에 신미야교로부터. 그러니까 병인양요, 프랑스와 미국과 그때 수교를 맺었으면 일본의 침략을 막는 발판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1860년도 병인양요 때 프랑스 몰아냈지.
바로 5년 뒤에 1871년도에 친미하게 몰아줬지. 다 몰아가 제일 나쁜 놈한테 먹히게 된 거잖아. 일본한테. 어떻게 뭐 안타까운 지점이 아닐 수 없는데 그 뒤에 이제 1882년도에 우리가 조미 통상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그때는 미국이 일본 중심으로 가가지고 카스라 텍튼 미래하고 많이 가버린 거잖아요. 고종황제는 그것도 모르고 막 미국한테 매달렸지만 미국은 이미 우리를 버린 거고. 그러니까 그때 순간순간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돌아오면 이 요시다 쇼이라는 자가 대단한 사람인데 그때는 일본은요 260개의 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60개 번이 거의 나라와 같았어요. 왜냐하면 번주가 거의 왕이었어요. 번주가 생사연통권을 가지고 있고 재판권도 가지고 있고 세금을 전부 번주한테 내요. 그러면 독고와 막부한테는 원래 아무것도 내지 않아. 독고와 막부한테는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군사를 요청하면 군사를 동원해서 외적과 싸우는데 부역할. 그러니까 서양식 봉건제가 가까운 거죠. 우리나라는 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 체제였다 한다면 일본은 260개의 작은 나라가 모여져 있는 봉건 영주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한 면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고가 그 막부도 자신도 뭐 300만 석인가 자기도 하나의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다이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제일 큰 다이묘죠. 보통 260개 다이묘 중에 보통 10만 석짜리 작은 것들이 한 100만 석 정도 되는 것. 근데 조슈번이나 가고시마県, 사스마번 이런 정도의 큰 운번이라고 해요. 그런 주는 한 5-6개밖에 안 되고 쫄쫄쫄쫄 하는데 이 번주가 왕과 같았기 때문에 번을 넘어가려면 이걸 수표를 보여줘야 돼요. 여권 같은 거. 만약 이거 없이 가면 목 잘라 죽였습니다. 그걸 탈번이라고 해요. 탈번. 근데 이 사카모토 료마도 탈번, 사카모토 료마는 도사권 출신인데요. 지금 고치권입니다. 현재 고치권인데 도사권 출신이고 이 요시다 쇼인도 탈번을 해가지고 막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여행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잡혀서 죽을 뻔하고 몇 번 그랬는데 이 요시다 쇼인이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그 1853년 페리 제독의 배를 직접 도쿄에 가서 봅니다. 보고 너무 감탄을 해가지고 해군을 만들어요. 문물을 배우겠다. 원래 그 페리 제독 배에 올라가요. 나룻배를 타고 올라가서 나중 미국에 데려가 주라고 해요. 그렇게 적극적인 친구예요. 사카모토 로마도 마찬가지. 그걸 보고 해원대를 만들어서 가메야마를 사람만을 만들어서 해군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 다 이 사무라이들이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막을 생각만 했지 그걸 배워가지고 이럴 생각 안 하잖아요. 1876년도에 일본하고 우리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 게틀러 기관총을 선물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3,000발 탄약하고. 아니 그걸 처박아 놨다니까 그걸 그 분해 소재해가지고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그 게틀러 기관총에 우리가 동학국민혁명 때 1894년도에 우금치 마루에 게틀러 기관총에 완전히 사슴떼처럼 2만여 명의 동학농민군들이 그냥 죽어갔잖아요. 죽창 들고 싸우다가 시천주, 조화종, 영산jul령 망사지 주문해온다고 총알이 비켜가냐고.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판단 자체가 비교가. 걔들은 총을 바로 분해 소재 만들 생각하는데 우리는 선물로 갖다 줘도 처박아놨다니까. 임진왜란때 대마도주가 갖다 놓은 조총 2자리 처박아놨더니 아니 강화도 조약때는 아예 기관총을 갖다 줬는데 3,000발 탄약이랑 선물로 일본에서 갖다 쓰라고 그걸 처박아놨다니까. 정말 너무 가슴 아픈 대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다 쇼인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요시다 쇼인 감옥에 잡혀서 이제 29살 때 이제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부사카 겐지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유명한 게 다카스키 신사쿠인데요. 다카스키 신사쿠가 얼마나 뛰어난 친구냐면 이 사람이 소식 조슈번의 이 젊은 무장이었는데 조슈번이 이 막부 정부의 주 공격이 돼서 조슈를 쫓아낸 게 1863년 8월 18일 8.18 전개라는데 제가 1996년 63년생이니까 딱 100년 전이더라고요. 100년 전 1864년 8월 18일 날 이 조슈의 공경들을 교토에서 다 쫓아냅니다.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조슈번이 이제 조정의 적이 되게 되는데 조슈를 타도 처벌하기 1864년에 처벌을 해서 그때 중신들이 다 할복에서 죽고 그럽니다. 죽고 그러는데 다카스키 신사쿠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 불과 80명의 병사를 가지고 수천 명의 집권당을 이겨내고 정권을 잡은 게 소위 말한 다카스키 신사쿠의 유명한 이 말 하나는 이제 일본의 정신을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메이지 유신의 핵심 인물이 다카스키 신사쿠라고 봅니다. 일편회천 명치유신이란 말인데요. 말을 박차고 한번 튀어나갔더니 완전히 명치유신을 만들어냈다는 게 일편회천 명치유신이란 말인데, 그 80명의 결사들을 가지고 완전히 정권을 교체해서 쿠데타에 성공을 한 게 1865년도입니다. 1865년도에 이 제2의 쿠데타로 다카스키 신사쿠가 조슈 번 정부의 실권을 장악한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조슈 번의 그때의 집권당은 손놈당이라고 해가지고 막부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무비공순이랍니다. 무장을 하되 공손하게 막부랑 친하면서 하자라는 게 송놈당인데, 송놈당을 쳐 죽이고 조랑양이파가 정권을 잡은 게 바로 1865년. 그때부터 이 메이지 유신의 주력으로 조슈번이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카스키 신사쿠가 요시다 쇼인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그래서 아베 신조가 이 동네 출신 아닙니까? 요시다 쇼인 동네. 아베 신조가 그 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고, 자기 아버지가 아베 신타로 외무부 장관이었고, 아베 신조가 다카스키 신사쿠를 하도 존경해서 다카스키 신사쿠의 신자를 따가지고 아베 신조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베 신조 총리 책상에 가면은 요시다 쇼인의 글하고 다카스키 신사쿠 글이 놓여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정신적 지주라고 자백을 하고 있어요. 다카스키 신사쿠도 20대 나이에 죽었는데, 29살로 죽었는데, 이 친구가 소위 말한 이 조슈번의 토대를 확실히 만들었고, 이 조슈번이 유명한 상징적 사건이 1866년도에 사초 동맹이라는 사초 동맹. 사스마와 조슈, PK가 연합한 거예요. 사스마와 조슈가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이 둘을 연결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그래서 사카모토 료마가 지금 제일 저는 요시다 쇼인과 사카모토 료마를 비교하면, 요시다 쇼인은 군국주의적이고 대외 평창적인 그러한 생각이라면 사카모토 료마는 조선 침략이 있는 걸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사카모토 료마는 오히려 그 개방적 외교 활동을 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기가 사카모토 료마가 더 편하죠. 왜냐하면 요시다 쇼인은 사이고 다카모리의 정한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손정희 마사요시, 우리 제일교포 유명한 소프트뱅크의 대표 손정희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라고 합니다. 사카모토 료마가 도사계, 우리 그 도사계 있죠. 도사계 있잖아. 무서워 불독처럼 생기고. 멍멍이. 도사견. 불독. 도사견의 동네가 도사견. 지금의 보치현. 거기 사카모토 료마 동네 거기라니까. 도사견 그 나온 동네. 거기가 고향인 도사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섬이 4개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에 홋카이도가 있고, 가운데 혼주라 그러고요. 밑에 우리나라 가까운 데가 규슈라네. 규슈가 뭐냐면 9개의 주가 있다는 게, 정성훈 선생님 나오시고. 이 규슈라는 데 9개의 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색도가이가 내로 들어가서 안에가 시코쿠라잖아요. 시코쿠가 뭐예요? 사국이. 4개의 나라가 모여있는 게 시코쿠, 조그만 섬이니까. 그 다음에 혼슈는 가장 크고 규슈가 좀 작은데 거기는 9개 나라가 있었던 곳이라는데 총 260개의 거의 있었다 그랬잖아요. 조그만한 건.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렇게 9개 나라가 있었던 게 규슈고 4개 나라가 있었던 게 시코쿠. 시코쿠 안에 있는 게 세토가이가 거의 우리 대한해협에서 거기 들어간 데가 거의 간몬해협. 시모노세키가 있는 간몬해협이 우리 대한해협에서 세토가이가 4개로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요코하마하고 동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근데 이 도사계는 뭐냐? 도사계 애들은 막부랑 친한 놈들이야. 원래 조선가베가 여기 번주였는데 1600년 세키가라 전투 때 이시다 미스나리 쪽에 서가지고 독고가한테 깨진 놈이야. 영주가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여기는 친막부 쪽이야. 독고가 막부 쪽이지만 그러나 조난양에 찬성하니까 이 도사견이 딱 막부와 이 조슈와 사스마바를 중재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번의 성격 자체가 거기에 이 사카모토 료마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카모토 료마는 아마 요시다 쇼인하고 4살 어린가 1835년인가 태어났을 거예요. 이 친구도 거의 30살 때 암살돼 죽는데 이 사카모토 료마가 뛰어나면 이 사람도 전 세계를 다 공부를 합니다. 가서 대지마라는 게 있는데 대지마 여러분 나가사키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가사키 가보면 대지마라는 게 있습니다. 대지마라 조그만 섬에다가 네덜란드 사람들만 여기서 교역하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독고가 막부가 해금 정책으로 모든 이 카톨릭 교도의 반란을 겪고 나서 전부 종교를 금지시키고 해외 교역을 금지시켰지만 그래도 숨구멍을 만들어놔야겠다 싶어서 만들어놓은 게 대지마입니다. 나가사키 이 앞에다가 조그마한 인공 섬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자유롭게 통일하도록 해서 해외의 동향을 보고받도록 한 겁니다. 그 대가로. 그래서 이 여러분 네덜란드가 원래 상업으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얘들은 너무 종교를 앞세우는데 네덜란드는 장사꾼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종교 안 따져 그냥 돈만 내면 하는 게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애들이 바이킹 후예들 아닙니까? 그래서 걔들이 돈을 가장 벌고 소위 화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화란이 유명해서 지금 일본의 건물들이 전부 네덜란드식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역과 한국은행 건물이 전부 네덜란드 양식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네덜란드가 그렇게 이 대지마를 통해서 네덜란드가 일본에 들어온 거예요. 일본 애들이 서양 문물을 다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왔어. 그래서 이걸 난학이라고 했어요. 난학. 일본을 화란이라고 그러죠. 그 네덜란드를 화란. 이거를 그래서 난각부라고 그러면 일본 말로 네덜란드의 학문을 난각부라고 해요. 난각부를 통해서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 문물을 그래도 받아들이고 있었던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 이런 것도 다 막아버렸으니까 일본 애들은 이걸 통해서 사실 페리 제독이 올 것도 1년 전에 알고 있었어. 왜냐면 이 네덜란드들이 그걸 다 주거든. 왜 페리 제독이 오느냐? 펜실바니아의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 1858년도가 발견돼 그 전까지는 전부 고래 기름으로 다 되겠다니까. 그리고 고래 포경 산업이 최대 산업이었어 미국에. 그런데 고래잡으로 태평양을 쫓아오다 보면은 석탄을 넣어서 해야 전기선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석탄을 보급받을 때가 일본이에요. 일본 태평양을 건너오면. 그래서 일본과 교역이 필요해서 페리 제독이 1853년도에 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58년도에 펜실바니아에서 석유가 발견되니까 그 전까지는 고래 기름으로 다 이 기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찾아올 건 걸 알고 있었어. 네덜란드들이 알려줬어. 독고가 막부였는데. 그래서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검은도를 영국이 점령해도 검은도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야. 청나라가 알려줘서 영국이 점령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황당한 수준의 정부였던 거죠. 우리나라 그때는. 이 대지마를 통해서 이거를 정보를 수집해서 쭉 해왔는데 대지마 이것은 나가사키 여러분 카스테라 빵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에 클로바라는 애가 있어. 클로바라는 독일 애인가? 걔가 그 무기 중개사를 하는데 이 사초 동맹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카모토 료마가 이 사스마하고 조시아가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이를 협력시킨 게 뭐냐? 미국 남북 전쟁이 1861년에 시작해서 65년도에 끝납니다. 65년 4년 전쟁인데 딱 그때가 남북 전쟁이 끝날 때였어. 미국에. 그래서 미국의 총이 엄청나게 총기가 납니다. 남아서 전쟁이 끝나니까 그거를 미국 놈들이 팔려고 중국 상해에다가 전부 이제 팔려고 상해 무기가 쌓여 있었어. 이거를 클로버랑 해가지고 사카모토 료마가 머리가 좋은 거죠. 지 해원대 그때 가메야마사라는 자기 배가 있었어요. 가지고 와서 이 총을 소위 후장식과 전장식이 있는데 전장식은 뭐냐면 화약을 총구에다가 집어넣어서 자격에서 쏜 거예요. 후장식은 뭐예요?
뒤에서 해가지고 쏜 거예요. 훨씬 이게 더 좋죠. 후장식과 전장식은 개별총, 후장식은 미니의 총인데 미니의 총이 사거리가 300m, 전장식은 100m밖에 안 돼. 한 1대 10의 비율이 나는데 이 총을 이 후장식 총, 이 미니의 총을 4,000자루, 그 다음에 개별식 1,000자루, 3,000자루를 구입을 합니다. 이 사코마도 르마가 이거를 사스마번 이름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조슈번에다가 팔아줘요. 이 조슈는 지금 막보가 자기들을 점령으로 지금 치러 오기 때문에 무기가 엄청 필요할 때였어요. 그걸 사스마번 이름으로 차명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왜냐면 조슈번은 막보가 적으로 규정이기 때문에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걸 거래를 못해. 그러니까 사스마는 막보랑 친했으니까 그때 사스마 공주가 막부 쇼군한테 마누라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서로 친척까지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쫙 해가지고 사스마 이름으로 조시본에다가 그걸 총을 주니까 조시본이 너무나 고마울 거 아니에요. 대신 조시본에서 쌀을 500석인가 뭐 해가지고 사스마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해 관계를 이 샤카모노 로마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거를 그래서 화해를 시켜요. 그래서 이 조시본의 대표인 가스라 보고로라는 사람과 이 사스마본의 대표 사이고 다카모리를 교토에서 만나게 해가지고 사카모노 로마가 둘이를 화해시켜서 역사적인 사초 동맹이 만들어짐으로써 오늘의 일본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마치 우리나라 DJP 연합으로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던 그런 극적인 사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JP와 DJ 만남이 없었으면 어떻게 DJ 정권이 탄생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거를 만든 DJP 연합을 만드는 게 이제 황태영 교수가 지역 등본론을 이야기했는데 어찌됐건 이때 이 사카모노 로마가 이 도사깬 사람이 어떻게 사이고 다카모리와 가스라 오고로 같은 그런 희대의 명걸들을 설득할 수가 있었을까? 그게 정말 이 사카모노 로마의 위대한 점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하나도 안 드러냈어요. 자기는 새로운 메이지 정부에 아무 지책도 맞지 않겠다. 오로지 근대 일본 제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 번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우물안에 개구리에서 일본이라는 제국을 근대 일본을 만들지 못하면 서양이 쳐들어오는데 다 일본이 중국처럼 될 거 아니냐. 아편 전쟁을 봐라 얘들아. 1840년 그 중국이 영국 그 몇 명 안 되는 놈한테 다 깨져버린 거 봐라. 정신 차려야 된다 놈들아. 이게 사카모토 로마의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번 따질 때냐 사스마 따지고 조시번 따지고 도사켄 뭐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이 막부놈들을 똘아내고 천황을 중심으로 근대 일본을 만들자라는 게 사카모토 로마가 생각해 보면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상원 하원을 도입하자 그럽니다. 그때 그 선상 8책이라고 그러는데 대단한 거죠. 선상 8가지 딱 책을 해놓고 신정부를 메이지 정부를 구성하자는 게 료마의 외침이었고 그것에 사카모토 로마와 가스라 고고로 기도 다카요시 이런 이 유신 이 영대들이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료마가 또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딱 그걸 중개 무역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료마의 권위가 최고였습니다. 그 시바 료타로라는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가 로마가 한다는 그 글을 썼잖아요. 소설을. 그게 거의 1000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인들한테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해 보면 가장 존경한 인물이 누구? 사카모토 료가 1번입니다. 1번. 요시다 쇼이는 좀 보수적인 쪽에서 1번이. 일반 국민 전체로 보면 사카모토 료가 1번. 그게 시바 료타로. 시바 료타로가 사마천을 따서 자기가 사마를 써서 시바 료타로라고 그러는데 어떤 시바 료타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도 료마를 좋아하는데 이 요시다 쇼이보다는 그래서 료마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사초동맹을 완성시키고 나서 1867년도에 조슈 2차 전쟁이 막부구나 벌어지는데 이때 한 4천의 병력을 가지고 15만 막부 대군을 이겨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이게 다카스키 신사쿠가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 정면 돌파에 다 때려부셔서 이겨버려요. 그래서 막부군 여기서 패배하면서 이제 마지막 도쿠가 요시노부가 마지막 그 쇼군이었는데 항복을 하고 포기를 하고 그때 타협을 한 게 뭐냐면 다이세이 호국관이라는 대정봉환 자기 권력을 천황한테 반납하고 나는 다이묘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쇼군의 자리를 넘겨주고 그게 소말이 1867년도에 다이세이 호국관이라는 대정봉환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판번치안 번을 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중앙집권 현으로 바꾸겠다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이 벌어지는데 그래놓고 요시노부가 도망가라 그러니까 오쿠보 도시미츠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이걸
쳐서 없애겠다 그래서 전쟁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 때려 죽이고 요시노부도 무릎 꿇고 항복하고 다 뺏어버리고 그 도쿠가 유산을 다 뺏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1868년도 우리가 말하는 메이지 유신이 이때 드디어 이 피거쳐 1868 메이지 유신 정부가 드디어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68년도가 일본이 이제 메이지 이후에 혁명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혁명이라는 말을 안 쓰고 유신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 천황을 교체한 게 아니니까. 천황은 지금 말대로 그대로 지금 2600년 동안 126대가 한 대로 왔기 때문에 역성 혁명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신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죠. 메이지 유신. 그게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메이지 천황, 그 유인이라는 메이지 천황이 만들어요. 메이지 천황이 우리 고종 황제랑 동갑이에요, 동갑. 근데 이 고종은 왜 이렇게 망하고 메이지는 이렇게 성공했는지 참 안타까운 지점인데. 아무튼 그래서 1868년 나왔는데 이제 제가 사이고 닭가버리만 이야기하고 현대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이고 닭가버리는 가부시마켄 출신인데 사이고 닭가버리가 라스트 사무라이 영화 보셨죠? 네? 거기에 나오는 게 사이고 닭가버리입니다. 그게 뭐야? 톰 크루즈가 그 연출했던 유명한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가 거의 뭐라 소위 말하는 서남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세기남 전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1873년도에 그러니까 아까 1868년도에 메이지시 만들어졌잖아요. 1871년도에 메이지 정부가 드디어 이제 완전히 법령을 표현하고 전부 다 이 번을 사무라이 계급들을 전부 철폐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이제 다 밥 먹을 게다 없어진 거예요. 없으니까 얼마나 그게 불만이 많겠어요. 그 이하코라 도범이 사절단을 만든 2년 동안 해외를 다 유찰하는 동안에 1873년도에 소위 말하는 서계 사건이 벌어진 게 뭐냐면 우리 이 부산에 초량진에 외관이 있었는데 이제 메이지 정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일본에서 우리 조선한테 서찰을 보내기로 지금까지는 도쿠가와 막부가 자기 이름을 대군이라고 쇼군 대군이라고 써가지고 이 조선왕을 리스펙트하면서 이렇게 서한을 했기 때문에 소위 빨간 도장을 딱 찍어서 주인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빨간 도장을 찍어줘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무역이 허용이 됐는데 이때부터 메이지 청황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이 국적이다. 그러니까 아니 소중화를 자처하고 오로지 청나라 명나라를 모시는 조선 입장에서 이 건방진 외놈들이 자기들이 철학이라고 그 국서를 가지고 와서 이걸 접수 못하겠다고 접수 못해 이놈들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접수가 안 된다. 2번이나 요청했는데 접수가 안 돼. 그러니까 아예 그 외관을 이탈해가지고 동래산까지 가서 접수를 요청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원래 근데 외관 이탈을 목자가 죽이게 돼 있거든요. 죽이지도 못해. 그래서 이때부터 이 건방진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라는 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불가피한 일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접수해 주지. 아무튼 그때 지금도 사실 우리가 천황이라는 말을 못 쓰고 막 할 정도니까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이 건방진 놈들이 누가 무슨 황제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독고와 막부는 임진왜란때 출병을 안 했기 때문에 조선 왕조하고 서로 악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599년도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1608년도에 기후약서로 광해인과 독고와 이에야스 간에 국교가 정상화됩니다. 바로 그 임진왜란 끝나지 9년 만에 어떻게 7년 전쟁이 끝나지 9년 만에 국교가 정상화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이유가 독고와 막부가 임진왜란 때 참전을 알기 때문에 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명당에 가가지고 우리 끌려갔던 사람도 다시 돌려고 강한도 잡혀갔다가 다시 돌려고 이런 게 독고와 막부가 자기들은 임진왜란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임진왜란 반대했어. 독고와 이에야스는 뭘 명나라를 치러 간다는 이게 히데요시가 간이 배바꿈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고이시 유키나가도 반대했어요. 참전 가토 기요마사 이런 놈들은 찬성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타협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조선 통신사들 받아들이고 그래서 독고와 막부 때 조선 통신사들이 자주 갔잖아요. 아주 환대하고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때니까 이 독고와 막부를 타도했던 사람들 아니 메이지 정부는 그러니까 이 독고와 막부 이놈 새끼들이 천황의 권위를 훼손하고 지그들 마음대로 천황 이름으로 국교를 수립해야 되는데 천황을 무시하고 이 새끼들이 지그들 마음대로 조선과 교역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부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선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고 이게 부딪힌 겁니다. 계속 부딪혀서
소위 정한론이 나오기 시작해서 1813년에 사이고 닦아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조선에 대신 가겠다 이 사신을 들고. 그러면 얘들이 조선이 자기가 이제 그 초량여관을 이탈하면 목을 잘라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 정기적인 구역을 벗어나면 자기가 일부러 벗어나서 자기가 목 잘라 죽임을 당하겠다고 자청을 해. 사이고 닦아버리. 그래야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전쟁이 필요하냐? 사이고 닦아버리는 라스트 사무라이 나무처럼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먹을 게 없어진 거야. 근대 일본에서 녹봉도 없어지고 이제 세습도 안 되고 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불만 세력들을 어디다 해소시킬 데가 없어. 이 전쟁이라도 나야 이제 존재 가치가 입증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과의 전쟁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사이고 닦아버리 입장에서. 일부라도 가서 싸우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사이고 닦아버리 같은 동네 살았던 오쿠보 도시미치가 그때 메이지 정부의 핵심 실세였는데 오쿠보 도시미치가 지금 이제 메이지 정부가 만들었는데 조선하고 전쟁했다가 우리 지금 영국의 빈 짓이 얼만데 우리 메이지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재정 파탄으로 망하게 생겼다. 절대 반대로. 반대를 하니까 얘들이 정한론을 진짜로 반대한 게 아니라 지금 시기상조론을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사이고 닦아버리가 에이 이제 불만세 때 모여서 그냥 칼을 빼다가 싸웠던 게 소위 말하는 세이난 전쟁이 1877년도에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싸워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다 이제 이 신정부군의 화력 앞에 다 칼 들고 마지막까지 싸우다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사무라이 시대가 저물고 메이지 시대가 열린 건데 오쿠보 도시미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쿠보 도시미치는 인기가 없고 사무라이만 인기가 있어요. 사무라이 이 가고시마 갱 가보면요 완전히 사이고 닦아보니까 영웅입니다. 지금 막 과자도 전부 사이고 닦아보니 찍어서 해놨어. 가봤어요? 지금 일본 우에도 공원에 가면요 사이고 닦아보니 동상이 있어. 사이고 닦아보니를 메이지 헌법이 발표되니까 사면해줬어요. 그래서 우에도 공원에 딱 만들어졌고 구스노기 마사시게라는 장군이 저기 일본 황궁 앞에 있어요. 오야마 야스오라는 야스쿠니 신사인데 지금 야스쿠니 신사가요 요시다 쇼인과 다카스키 신사꾼을 모시는 신사예요. 그게 사쿠라다 신사에 있었던 분사인데 그게 지금 야스쿠니 신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의 그런 그 정신적인 토대잖아요. 그 핵심에가 요시다 쇼인과 다카스키 신사꾼가 그게 모셔져 있는 거예요. 두 사람. 그 사람은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에 막 보태가지고 이제 소위 유명한 야스쿠니 신사가 되는데 일본의 정신세계를 하려면 요시다 쇼인과 다카스키 신사꾼을 알아야 되고 그게 바로 지금 야스쿠니 신사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 돼 있고 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뒤로 어떻게 되냐? 문제는 일본의 정치인들이 전부 그 메이지 유신과 이 관련된 사람의 다 핏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소다로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한 기시노부스케도 마찬가지고 아베 신조 다 그 자손들이에요. 자손들인데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이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는 이런 자기 아버지가 정치인을 세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 조그마한 무슨 가게 주인의 딸이었는데 저 어렵게 살다가 이 여자고 뭐 드럼 치고 막 이러던 여자인데 갑자기 이게 정치인이 돼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맨날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그런 이제 신화 일반 국민들이 통일교 정치적 스캔들로 아베 신조가 총 맞아 죽고 아소다루나 이 파벌들 근본 정치가 드러나면서 자민당에 대한 기존 정치인에 대한 인기가 확 떨어진 상황에서 이 혜성처럼 나타난 게 이 다카이치 사내라는 여성이 나타나가지고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가난한 서민에서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권위의식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 민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것이 이 최근에 또 중국이 막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중국 오사카 연사가 막 핍박을 하니까 더 일본이 뭉치게 된 거죠. 중국이 세게 하니까 뭐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인기가 폭발해서 이번에 312석 3분의 2의 의석을 만드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정책 성과를 얻어서 이제 헌법 개정이 가능한 강력한 정권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사실상 정신적으로는 여자 아베라 볼 정도로 아베 신조를 추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번에 이 다카이치 사내를 만들어준 사람이 아소다로 퍼버립니다. 아소 전 수상이 아소다로가 뭐 일제시대 때 우리 뭐 당대 시행했던 그
자기 이 가족 기업들 회사이고 아소다로의 외 고조 할아버지가 오쿠보 도시미츠입니다. 오쿠보 도시미츠의 외 증손자 같아요. 이 아소다로가 그 연결되는데 이 아소다로가 다카이치 사나이를 밀어줬어요. 왜냐하면 얼굴마담도 쓰고 자기가 이제 실체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카이치 사나이가 단순한 얼굴마담이 아니라 실력을 발휘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소다로가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분이 헌법 개정을 추진할 텐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 정치를 보면서 일본이 뿌리 깊은 일본은 보수 진보가 따로 없어요. 전부 다 동의해. 약간의 태도의 차이에 불과하지. 기본적으로 요시다 쇼인의 철학 그 범지에 있는 것이고 전부 다 독도는 다케시마고 우리 땅이라는 데는 뭐 공산당 사회당조차도 대부분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데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양심적인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일본은 완전히 우경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본이라는 데가 북한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 사람들은 북한을 실제로 이해를 잘합니다. 난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일본이 북한을 저렇게 잘 이해할까? 왜냐하면 천황을 모시는 자기가 똑같았거든요. 김일성을 모시는 그게 그 정서적 상태가 다 이해가 됩니다. 김일성 태양조선이라고 해요. 태양조선 주체의 나라 조선 김일성 수령님을 중심으로 대를 이어 충성하자. 김정일, 김정은까지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일본은 126대 천황을 대를 이어 충성하고 있다니까. 거의 현인 신으로 모시잖아요. 신도라는 게 천황은 신이야. 그냥 덴노 하이카 반자리 천황 폐하를 위해서 배를 갈라 죽자고 1억 옥새에서 죽자고 했다니까. 천황을 지키기 위해서. 원자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도 항공하지 말고. 무서운 나라 아니야. 무서운 나라. 메가더가 오죽했으면 이거 천황을 원래 전범으로 재판하자고 그랬다. 왜 그러냐면 일본 메이지 정부 때 일본의 군정체가 군정과 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정은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군 인사권입니다. 군령은 뭡니까? 작전을 하는 거예요. 작전. 실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군령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가 합참무장이 가지고 있어요. 합참무장이 군령권, 군정권은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은 합참무장을 통해서 군령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계엄이 문제된 게 뭐냐? 합참무장을 배제해버리고 육군참모총장으로 가버렸잖아. 이놈들이. 왜 합참무장이 육사 출신이 아니고 이 김영현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합참무장을 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계엄법상 모든 것은 합참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법에 문제가 이번 12.3 내란도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 일본 고국주는 뭐냐? 군정권은 내각에 있지만 군령권은 바로 천황이 바로 그 대본령 일본 그 군부에다가 바로 지시를 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황군이라고 그러잖아. 황군. 일본에는 자신들은 황제의 군대다. 그러니까 일본 국회의 국정감사도 받지 않고 통제를 받지 않는 천황의 직계 부대라 그래서 이놈들이 지금 마음대로 하극상을 해버리고 만주사변도 일으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로히토가 전쟁 책임자로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각이 한 게 아닌데 다 직접 천황의 지시와 윤활을 받아서 진행이 됐던 건데 사후적으로라도. 그런데 그 히로히토에 대한 국민적인 그게 엄청났기 때문에 메가더가 히로히토를 처벌하지 못한 겁니다. 또 더구나 이제 1945년도 중국이 공산화되고 그러니까 일본 지금 전범 재판할 때가 아니다. 다 살려줘서 이 공산당을 막는 토대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소위 역포스로 해가지고 다 기시노부스케도 전범으로 기소했다 다 풀어줘 버리고 다 이제 중단되고 메가더가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타협한 조건을 만드는 게 헌법 구조입니다. 대신 야 천황 살려줄게. 히로히토 내가 전범으로 기소 안 할게. 면책해줘. 대신 너는 인간이라고 선언해라. 너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인간 선언을 하게 하고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 구조를 평화헌법 전쟁하지 않겠다. 예? 전쟁 교육권을 포기하는 그 헌법을 받아들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 구조를 개정한다는 것은 삭제한다는 것은 히로히토의 전범 면책과 바꿨던 이 조항을 포기하는 행위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죠. 그때 히로히토 전범으로 설명한 사람 많았어요. 근데 저는 메가더가 히로히토를 기소하지 않는 것까지는 뭐 이해하다. 그러면 최소한 그만두기 하고 지 아들을 아끼도를 그때 전함으로 세웠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더라도. 아니 그 책임자를 히로히토를 그대로
히로히토가 1926년도에 집권해가지고 1989년도까지 집권합니다. 히로히토. 메이지 천황이 1912년도에 죽어요. 그래서 메이지 천황 후임으로 다이쇼 대전 데모크라시라고, 다이쇼가 1912년도부터 26년까지 한 14년 하다가 26년도에 히로히토가 집권을 시작해서 1989년도 아키히로 올 때까지 몇 년을 집권한 거예요. 그러니 이 식민지 이게 단절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메가다의 최대 실수가 히로히토 기소하지 않은 것은까지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국민 감정을. 그러나 그때 정권이라도 교체시켰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한편 메가다 그걸 안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식민 시대와 단절되기 어려워. 지금까지 또 다카이치 사나이까지 요시다 쇼인의 정신과 이 다카스키 신사쿠의 이런 군국주의였습니다. 정말 천황폐하를 위해서 사쿠라처럼 싸우다 죽자, 헐벗어자. 그게 가장 요시다 쇼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지성입니다. 지성 이게 아베 신조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고, 다카이치 사나이가 제일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자기 방에 가면 다 써있는 글자가 지성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지성인데, 일본말로 시세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세이가 이 아베 신조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로 써 있습니다. 책상에. 이 지성이라는 개념을 일본식으로 해서 뭐냐면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자는 겁니다. 그게 이시오 겐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시오 겐메이, 목숨을 걸고 싸우자는 게 이시오 겐메이라고. 이시오 겐메이 정신. 천황폐하를 위해서. 천황은 야마토 다마시의 혼이고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아라테마스 오카미 태양의 여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802로 그럽니다. 802. 전 세계가 천황 밑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이나 802로 자기들은 신의 나라이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파시즘 애들이 자기 아리안 민족의 우선을 가지고 유태인들을 때려 죽이고, 유태인들은 지금 신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서 팔레스타인을 때려 죽이고, 우리나라는 단군으로부터 선택된 나라라서 남의 나라에서 안 죽이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 정신 그렇잖아요. 아니 로마 놈들은 말이야, 무슨 로물루스 애들이 막 늑대 젖을 먹고 형제하다가 서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곰 호랑이가 와가지고 마늘쑥 먹다가 버티고, 호랑이가 도망가서 곰은 버텨가지고 그냥 인간이 돼서 이렇게 운명가 돼가지고 이 환웅의 아들과 뭐 결혼해서 애 낳고 이 단군의 자손이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예요. 평화라. 정말 좋은. 이거 우리는 건국신화 개천절이잖아.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이 평화로운 나라고, 백범 선생이 말씀한, 여성이 말씀한 대로 정말 아름다운 나라, 문화민족, 남의 나라를 죽이고 침략하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갖고 있지만 남의 민족을 멸시하거나 지배하고 우월의식으로 짓밟는 민족이 아닌,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나라. 정말 우리 동방의 훌륭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잘 키웠는데, 어떻게 이 사람 일본이 옆에 있으니 어쩌겠어. 근데 이런 걸 그래도 일본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일본의 긍정적인 것을 찾아서 계속 공부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메이지 유신 때 이거를 만들어낸 사카모토 료마라든지 다카스키 신사쿠, 그다음에 다카스키 신사쿠가 죽고 나니까 그 뒤를 이었던 게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이토 히로부미를 욕만 하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제가 딱 초선호위에서 일본 국회의사당에 갔더니 충격이, 딱 입구에 이토 히로부미 동상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토 히로부미가 프로이센 헌법을 벤치마킹해서 메이지 헌법을 만든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메이지 헌법의 아버지가 이토 히로부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토 히로부미가 그 존경스러운 인물이겠어요.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 이에야스 3명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오다 노부나가도 아닙니다. 도쿠가도 아니에요. 일본의 최고. 그리고 요시다 쇼인이 신공 황후 때 이루지 못했던 것,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이루지 못했던 걸 이제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게 요시다 쇼인의 대동아 공영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천안 출신이잖아요. 그다음에 야마가타 아리토모도 천안 출신인데, 뛰어난 구사카 겐지이나지 다카스키 신사쿠 이런 애들이 다 젊었을 때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카스키 신사쿠의 제자가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이
나중에 이제 이들이 죽고 난 이후를 다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또 히로부미가 조슈 파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영국 가서 그때 영어를 유일하게 잘하는 사람이 이또 히로부미였어요. 영국 유학을 갔어요. 엄청난 그 키도 조그마한 친구인데 2등 방문이.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알아야 되니까 왜 그런지를 우리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조선은 왜 이렇게 변화에 몰랐을까? 하멜이 편에서 하면 하멜 그냥 쫓아내고 하멜이 13년인가 있다가 몰래 도망가 버렸어요. 하멜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한 거야. 박연이 왔을 때도 박연 하멜이 우리나라에 표리에 왔는데 일본 애들은 포르투갈 애들이 온거 조총을 분해 연구해가지고 20만 장의 조총을 만들어낸 나라가 됐는데 우리는 갖다 줘도 그것을 모르고 그냥 쫓아내버렸잖아요. 박연을 활용도 못하고 하멜도 활용을 못하고 안타깝게 이럴 때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수많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재명 시대에 정말 이런 그때의 대한제국 조선왕조 때 그 안타까운 순간을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한 대로 비스마르크가 우리 정치가 인물은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신의 옷자락을 잡아서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 때 정말 이 역사 속에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민족의 생존과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신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기회를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 일본의 이 메이지 유신의 그런 주역들의 활동을 보면서 배울 점이 많고 제가 내일 우리 젊은 민주당 지도자들 몇 분을 모시고 제가 이 가이드가 돼서 내일 2박 3일로 하기안 그 야마구치県가보려고 합니다. 갔다 와서 또 글을 한번 제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갔다가 미국 가는 거야? 질문 있으면 보세요. 뭐, 일본 갔다가 미국 가시는가요? 이거 14일 날. 네, 14일. 아니 제 공천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4월 말이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시도지사님들의 공천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인데 이게 최종 확정되는 게 4월 중순, 4월 한 20일 전후 그때 확정되면 그때 이제 빈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보궐선거를 그때 논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 4월 20일 그때까지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이나 갔다 와야 되겠다. 죄인자가 있으면 뭐 구설수나 오르고 뭐 맞아. 없어져 버리겠다. 인형 사진 하나 찍을게요. 얼굴 나오면 안 되는 분들 얼굴 가리세요. 네. 이야, 이 날로 장비가 좋아지시네. 이제 예전. 이제 장비빨이야. 자 찍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찍고 자 송영길 사랑해요 한 박자. 네, 사랑합니다. 사랑 받을만 하죠? 네. 자 송영길 힘내라. 힘내라. 공천 빨리 주라. 네, 계약 빨리 주세요. 계약. 나 사인해줘야. 뭐 하는 것이라 내가. 여러 개 쓸 데가 아니야. 사인 받아야 돼, 사인. 네. 지금이요. 나 세번 샀는데. 네. 괜찮아요. 주세요. 이대로 찍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세 권 샀거든요. 두 권 나눠줬어요. 요거 써주세요. 네. 마음. 내장 재활. 네. 같이 찍으시나요? 아 참. 네. 세 개 준비했는데 마음을 알고.
너무 잘 쓰신다. 네, 엄청납니다. 진짜 이거. 지금 어제 KTX에서 전화했던. 어제 전화 주셨는가? 네. 여기 이거 하나만 주세요. 이거 할 때 사인할 때. 네. 자, 서성원 어젯밤에 전화했던 분이. 네, KTX 안에서 전화 주셔야 돼. 네, 사랑하는 당원이자 민주당 당원 이중 국적이네요. 이중 당적이네요. 이제 하나만 되는 거죠, 이제. 언제 출발하셔요? 예, 지금. 내일 아침에요? 이거 마시고 나면 내일 안 해요. 이쪽에 전화. 와, 정말 감사해요. 지금 아니요, 그냥 아니. 여기까지 사모님 좀더 예, 010 6786 786 6400. 6400. 네, 책 사인 좀 하고 있어요. 녹음 잠깐만요. 뭐가 있었지? 뭐요? 방금 온거 같은데? 아 지금 사진 주사기한테 전화 못 받으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4시다 그래요. 오늘 여기 왔어요. 저기 얼굴 좀 보여줘. 우리 이쁜 아들 손녀랑 네, 서성원. 네. 자, 책 아까 드시고요. 자, 이거 보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예. 교마. 저는 장사. 진짜 못해가지고. 아니 그 책값은 놔두세요. 저도 성악당 당이고 민주당원이에요. 근데 네? 좀 사진 잘못 찍혀가지고. 뭐 사진 잘못 찍혔어? 여기서 만났어요. 제가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었어요. 아, 사진 잠깐만 사진 하나만. 하나, 둘, 셋. 저랑 마지막. 하나, 둘, 셋. 뭐요? 그러면 안 찍혔는데. 네? 아, 찍혔다. 어차 빼고 또 나가봐야 돼. 책 요건가 요건가 모르겠네. 그지? 내가 맞아. 예매 한 장은 세월 샀기에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뭐. 나 기다리고 있네. 예? 어이, SS입니다. 들어가세요. 네. 날려. 예, 6.25 날려는 난리도 아니야. 난리가 아니야. 안 계시네. 여기 벌써 다 나오셨구만. 오늘 날씨가 겁나게 좋은 것이야. 오늘 저분은 백바지가 아닌가? 어디 있어? 아까 그 옆에 계시더만. 그러면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면 뭐 어디가 있어? 날씨가 겁나게 좋은 것이야. 오늘 같은 날은 좀 금남로 뭐 한가요? 토요일? 오늘 토요일인가? 네, 토요일이군요. 예. 들어가시오. 예.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예. 뭐 날로 장비가 좋아집니다. 예. 예. 아주 뭐 이제 프로의 냄새가 나는 것이야. 이야 하늘은 파랗고 나무는 푸르고 아주 뭐 고등어 하얗고를 못하겠네. 박사 선생 공기는 정보통 박물관 바로 밑에 계단에 가셔서 여기 정보통 박물관 바로 밑에 거기 계단에 가서 멋진 이리 오세요. 올라오세요. 촬영. 알겠습니다. 좌우로 정렬 같이 찍어버려. 여기 이리 오세요. 여기라는데요? 대표님 오시면 찍자고. 기왕이 뭐 요리 승부에 잘 나오네요. 아니 땡겨서 찍어보니까 상관없어. 아니 요리 치야 요리 오시서 찍으세요. 이런 거 한번 쳐볼게요. 무료. 구독료 없어? 네, 좋아요. 앞에도 좋다네요. 앞에 쓰시죠. 뭐 누구 왔나? 뒤에가 좋아요? 자 여기 네, 서 봐요. 이거 와 어땠어요? 아니에요. 올라가라고? 위치 잡으라고. 네? 위치 잡으라고. 네. 사진 찍는 걸 엄청 싫어한데. 네. 왜 앉으시게요? 앉으시면 높이가 안 맞는데. 저기서 앉으셔야 돼. 앞에서. 높이가 안 맞아요. 높이가 안 맞아. 안 맞대. 대표님 높이가 안 맞대. 일어나셔봐. 일어서 앉으시고 싶으세요? 이리 올라오셔. 뭐 잘리는 거 아니죠? 네, 옆으로 서도 된대요. 내려와요? 내려 뒤야. 내려라고? 어저께부터 내려라겠어요. 어떻게? 뭔 연습 안 시켰는데? 그때부터 있었는지 요거 건물 지으면서 아 사랑해요. 아이고 손님들 사랑해요. 네. 공천 줘. 빨리 공천 빨리 내놔. 개항 보내줘. 개항. 이렇게 계속 서 있어요. 네, 자유롭게 있다가. 자유롭게 있다가 이제 오시면은. 특별 졸업생들 있어 뭐 그런 거에 아니 입학식 아니 그 백바지 그분한테 가면 남을 주는가요? 아 그래 키 게. 맞아. 소영 대표님 앞에 계시고 우리는 요 뒤에 있고 그러면 되겠구만. 하나 더 올라가. 하나 더. 키가 크시니까. 이렇게 올라와. 저 나무는 멋지게 컸네. 키가 워낙 크니까. 약 잘 팔린다. 약 팔았어? 예? 약 팔았어? 아니 나물도 팔던데요? 그 백바지 그분 나물 겁나게 팔던데. 좀 뭐 하는 거? 약 파는 애기들이 건가? 운동하는 거 같아. 네, 운동. 어저 있다 애들 네, 이리 오세요. 사진 찍으세요. 우리가 잘 싫어한다는 건 민주를 짓을 겁니다. 아까 내 옆자리에 계신 분 그분도 많이 뵌 분인데 내 옆자리 그 정성 선생님이랑 같이 다니시는 분 아닌가요? 그 여성분? 못 보셨어요? 아유 졸려갖고 혼났네. 재미는 있는데 좀 더 재밌게 했었으면 더 정신 바짝 차렸을 텐데
너무 어려워. 일본 얘기들이. 일본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일본 이름이 예, 이름이요. 그 많은 이름을 어떻게 다. 간다면 딱 갔다 한 번만 딱 갔다 오면 치워져. 아니 그건 알겠더만요. 송영일 대표가 일본어는 확실히 알 것 같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 뭐 일본 예. 한번 갔다 올게요. 이렇게 안 나오죠? 일본 갔다가 또 4월 14일 날 미국 가시고. 예, 그죠. 장황남이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장황남? 유명도 하고 기증도 좀 하고 그래놔서 이제 그냥 아, 기증을 많이 하셨구만요. 난 잘 몰라. 장황남. 한 2천만 원 기증하면 이 건물 하나 세워준가? 이름 하나 넣어준가? 또 많은 사람들 조선대학교 병원 건립에 기증하면 돼. 우리 여기서 뭘 갖고 있어 지금? 비행하고 성함 비행하고 그러게. 전대적으로 하고. 오늘 또 사진 엉망으로 나올지 몰라. 아니 근데 왜 저기에 저 카메라까지 같이 영상도 촬영하면서 사진도 찍는구나. 실프로 나온 것보다 얼마나 나온 게 좋은 거예요. 이 영상은 이제 그만해 촬영해도 되겠구만. 송 대표님이 안 나오시네. 옷 갈아입고 계신가? 이거 이 정청래 아주 흉악한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못된 청래. 왜 공천을 빨리빨리. 그러면 민영배 거기 되면은 시장 되면은 그 자리 들어가라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청래 그놈이. 그러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썰도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한다 그러면은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빈자리 가라 이건가 본데. 그 나무 진짜 크네 대표님이. 성 대표님 모시고 와서 맨 아래 칸 들어요. 바로 밑에 칸. 그 바닥에 진짜 있어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 첫 번째 계단. 아니 뒤에 계셔야 돼. 서명 받고 사진 찍고 막 그런 거던데. 아니 그건 다 끝났어. 화장실. 이거 서명 다 받았어요. 네. 이거 사인. 책을 한 권만 갖갔네? 3권 가졌는데 꼭 필요하다는 분이 2분 계셔가지고 예. 책값은 그러면 누가 낸 거예요? 책값은 한 분은 줬어. 근데 한 분은 계좌를 말씀하시길래 또 소나무 당원이란 거요. 그래서 아니 그냥 하세요. 내두세요. 해갖고 그냥 드렸어. 자네 돈이 들어간 거잖아. 그러지? 그래도 뭐 어때요? 소나무 당원인데. 그리고 좋은 일에 쓰이는데. 옷 같은 거는 다 어땠어요? 있어 나. 보관해놔야지. 기념으로. 이제 그게 나중에 송 대표님이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당근에 내놓으면 1,000만 원 나와. 안 냅둬. 기념. 대대로. 1,000만 원 나와. 물려. 후손들한테 물려줘. 1000만 원 아니고 조금만 주고 갖고 가. 저한테 연락처 있어요. 아니 저 선생님. 저분들이었어? 그 무엇이야? 뭐 어쩐다고요? 박용수 선생님 뭔가 좋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1000만 원 안 받고 조금만 주고 갖고 가라고. 쬐끔 아니야. 지금은 그 가치가 없는. 예? 동전이요.
아직 보관하고 있죠. 어허. 아니 이번에 또 한번 그 나오더라. 얼마짜리 다 보고 얼마 몇 년도 거 보관했냐. 1974년도 100원짜리가 나한테 있는데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금액은 적당한 선에서 제가 경매로 내나? 제가 적당한 선에서 내가 드릴게요. 경매로 내놓으면 되지. 1974년도 100원짜리가 엄청 귀하대요. 나는 1694년? 이 편찬된 네. 동의보감을 가지고 있어. 허준의 동의보감. 그게 어찌 된 거예요? 어저께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이 한 컷을 위해서. 앞에 쓰셔도 됩니다. 네. 아 그래요? 자, 찍어봐. 네. 자 이제 성형질 안 하죠. 안아줘. 준비를 많이 하셨네. 네, 사랑해. 사랑해요. 요리 오세요. 네, 잠깐 여기 선생님. 네, 지금은 이제 공천 주라. 너무 많이 시킨대. 너무 많이 시킨대.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멀리까지 오셨는데. 왜 계양을 안 주는 거요? 계양을 왜 계양을 안 주는 거요? 계양을 빨리 주지. 여기서 말하지 말고 청내한테 가서 말하지. 청내야 계양을 주거라. 그럼 어째 우리가 거기를 간다고 우리 그들이 아니 거기를 오늘 아니 어디 자네 어디다 드나서 차. 너 옆에 있어. 장성. 아, 장성 또 갈게요. 아니